맞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부동산 경기도 자연적으로 침체가 되겠죠. 거래는 줄어들고 또 경기가 더욱 침체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은 국가 또는 세계적인 거시적인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국내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 그 부동산 규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투기를 좀 막으려다가 지금 초과상관을 태우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다시 나타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그 대못을 박아놓은 부분들을 풀어가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제목을 부동산 투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라고 좀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가 봐도 경기 침체가 되면 부동산 경기도 역시 침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침체라는 건 계속된,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경기 침체가 얼마나 될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우리 주머니에서 요즘 돈을 안 씁니다. 자영업도 많이 무너져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디에서 뭐 장사가 될 만한 지역에서도 자영업을 창업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좀 창업을 하고 생각하기가 있어서 자영업을 창업을 하고 하면 야, 너 미쳤니? 너 지금 어때? 너 죽을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질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 원인을 보면 경기 지표, 뭐 성장률 2%, 3% 적게라도 잡고 있는 데인데요. 그것마저도 못 맞추고 지금 현재 드디어 우리가 40 몇 분기 만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보다 더 안 좋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갖다가 무조건 막 투기로 몰아대니까, 그리고 뭐 하면 이걸 죄인 취급하니까 또 죄인 취급 받더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막 금융규제 묶어놓고 뭐 중과세에 묶어놓고 거래 자체를 묶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경제라는 거 봅시다. 자, 여기 제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자영업 세계도 있고요. 자영업 세계 학원, 식당부터 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기입니다. 경제고 건설업이라는 것도 큰 제조업 못지않는 큰 세계죠. 그리고 제조업과 자영업과 부동산을 이게 있어야만 돌아가는 파생기업이라는 게 있죠. 은행도 파생기업이겠죠.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라는 큰 바퀴를 하나를 갖다가 확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큰 바퀴가 빵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아져야 되죠. 이만큼 이는 빼고 나면 작아지죠. 작게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서울만 보고 있나 봐요. 서울 가격 오르거나 말거나 부자들이 지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지 돈을 하고 말거나 좀 둘 필요가 있고, 좀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시장의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30평짜리가 30억이 됐고 뭐 20억이 됐어요. 이거 살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이건 그들 간의 리그로 놔둬야 되는데 이 사이에 30억, 20억 될 때 다른 지역은 3억, 4억도 안 가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비싸가지고 산다고 하면 세금 많이 걷고 취득세 많이 걷고 재산세 많이 걷고 거래해서 양도세 거래해가지고 살게 하고, 지가 만약에 30억짜리 투기권이 몰려가지고 50억이 됐어요. 언젠가 또 빠지겠죠. 50억짜리 생기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좀 많이 해주고 좀 돌아가야 되는데 막 이거에 묶어놓고 저거에 묶고 재개발 재건축에 묶어놓고 뭐 이러니까 경기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을 건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투기 세력은 있을 수 있죠. 투기 세력이 늘어나다가 지가 지치면 못해요. 너무 오르면. 그런데 이게 규제로 묶어놨다가 풀릴 때 이게 또 돈 되는가 보다. 그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올라갔던 사람들 못하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지표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돌발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됐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가야 되는데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거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규제라든가 무슨 사건 사고에 의해서 뭐 대출 규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우리가 뭐 항생제 맞죠? 항생제를 많이 맞으면 바이러스가 잘 안 죽어요.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우리는 IMF 때 한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IMF 때 내 집 팔고 내 부동산 판 사람들만 진짜 우울하고 손해봐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리만 브러스 샀을 때 터져가지고 또 집 판 사람만 지금 현재 우울하고 내 집 없고 전세 살다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그 두 번 당했기 때문에 요번 건에 대해서는 안 당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허접한 것만 처리해요. 영원히 규제 풀려도 안 오를 것들은 하고 말로 다 정해버렸잖아요. 뭐 똘똘한 한 채로. 똘똘한 한 채는 갖고 있으면 간다는 거죠.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제 존버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존버. 계속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버티는 건데 정말 돈 없고 막 대출에 무너지고 한 사람들 어쩌다 한두 개 처리하는 거 그거 금매로 잡아가지고 뭐 대기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한두 개는 나오자마자 시장 좋으면 사라집니다. 저는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상상 속의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이게 부동산. 상상 속에 있는 분들은 가장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쌀 때 사서 또 비싸게 팔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든. 이것은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건 신들도 이렇게 못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까봐 못 팔고 또 팔고 싶으면 또 아까워서 못 팔고 남도 이거 팔고 나면 더 오르면 남도 벌게 찾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하는 세계가 못 돼요. 결국은 나 기회 1,000만 원 더 받으려다가 규제 받아서 에그머니 하고 또 못 팔죠. 다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옛날 가격 생각나서 못 팝니다. 아유 그냥 갖고 가지 뭐. 그러다가 또 집 없는 사람들 떨어지면 살 것 같죠? 떨어지고 바닥 쳤어요. 2012년 13년 바닥 쳤죠? 더 기도합니다. 더 떨어지라고. 그리고 전세 한번 사러? 가격 올랐네? 에이 그럼 또 떨어지겠지. 더 전세 사러 올랐네? 또 올랐어. 이제는 내가 살 수가 없네? 포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상상 속의 부동산 시세에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가격은 그냥 현실적으로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데 우리 북두칠성 아시죠? 부동산은 기울기 30도를 가져서 북두칠성을 향한 도타운 곡선을 가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0%대래요. 현실적으로 택시비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이제 오를 거고 지금 현재 소주값도 오르는데 서민들이 느끼는 건 오르고 있잖아요. 6%씩 오른대요. 자 그렇다면 뭐죠? 인건비를 작년에 17% 올려놨어요. 최저인건비를. 그리고 올해 또 10.9% 올려가지고 27% 올렸어요. 또 그나마 시간당 알바는 뭐 8,400 얼마가 되고요. 직장을 다니면 종업원으로 하면 175만 원이래.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175만 원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장을 종업원을 뽑으려니까 직장 종업원 직원으로 일하면 일도 더 많이 하고 월급 적게 주니까 전부 알바예요. 이게 지금 자영업 세계는요 그냥 알바의 세계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여기 장사하는 업주도 뭔가 좀 옛날에는 자전차점에 그 종업원 일하면 정말 정말 나를 돈 벌어줘주면 자전차 하나 점프 내가 너도 돈 벌어라 해주는데 요즘은 알바하고 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돈 주고받는 도움 관계에서 오직 돈 이것만 가요. 그래가지고 세금도 안 내려고 그래요. 뭐 종업원들 세금 안 내려고 3.3%에 끊어야 되고 또 뭐 주말에 또 뭐 이렇게 이 근무시에서 또 보너스도 줘야 되고 뭐 복잡하니까 시간 얼마짜리 소속감도 서로 없고 유대관계도 없어요. 오직 돈 몇 푼.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해. 인생은 살다 보면요 정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러면 인건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정도 없어요. 그냥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고 툭 하면은
가서 인권 뭐 어디 뭐 저기 그 근로복 가가지고 고발해버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가 이게 참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겠죠. 한번 제도 바뀌면 안 바뀌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분들 알바한다고 하면 그냥 직원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냥 서로 믿으면 레시피라도 가르쳐 주고 더 잘 되게끔 하고 주인 잘 되게 하면 주인이 또 직원 잘 되게 도와주고 이게 서로 인맥도 되고 해야 되는데 알바로 있으면 인맥도 안 돼. 그냥 왔다가 헤어지고 서로 도와줄 마음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게 행동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저는요 부동산 화폐가치 27%나 떨어져 인건비가 올랐는데 월급 안 오를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 알바도 27%랬는데 나도 이제 업주에다가 지금 나는 경력이 5년 7년 뭐 대리 과장 했는데 월급 안 오르면 또 불만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도 저 인건비도 월급도 올려야만 생활이 되겠죠. 결국은 인건비가 이제 오를 거다. 그러면 경기가 더 어렵죠. 당장 소득은 일어나지 않고 주머니 안 쓰니까. 그런데 경기가 침체가 계속되면은 소비가 더 위축이 됩니다. 요즘 소비 위축이 된 이유는 가장 더 경기 침체도 있지만 대출 규제가 심하니까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주머니 있는 거 쓰기가 힘든 거예요. 가격 떨어지니까 현금 모아놨다가 한방 언제 올 때 나도 써야지.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보면은요 박재가 선생님께서 소비도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소비가 돌아가서 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막 정말 자기만 돈 모았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막 나고돼가지고 했더니 현금이 필요가 너무 가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소비도 좀 활성화되면서 가게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자영업도 잘 되고 대기업도 잘 되고 또 중소기업도 잘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게끔 소비도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돈을 안 쓰니까 돈은 늘어나서 구매력은 상승은 하게 돼 있다. 저축을 하니까 구매력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구매력 상승은 들어가지만 결국은 화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살 때 보면은 내가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종단에 가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 누군가가 나타나서 할 거다. 그럴 때는 규제 완화가 1번이 될 거다. 규제가 너무 많으면요 위축됩니다. 기업도 위축되고 돈은 해외로 나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하지 않은 척 위험하니까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가서 또 서로 투자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침체기가 장기가 될 때는 끝날 지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다. 벌써 금리 완화 얘기가 조금씩 나오죠. 금리 막 올려서 가계대출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긴축해서 재정 완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융 완화되는데 요즘 이자 많이 올려가지고 벌벌 떨으셨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기 미국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놔가지고 그것도 저금리에 뭐 거의 0%대에 풀어놔가지고 경제 활성화하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금리 풀 때 우리는 뭐 했어요? 더 금리 올려가지고 돈을 다 긴축해놨죠. 근데 좀 풀어놓으려고 몇 년 하다 보니까 집값 오른다고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죠? 금리 완화될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신해요. 우리나라 이 경기에서 금리 안 와가지고 활성 안 돼요. 왜? 월급도 이렇게 많이 급여, 최저임금도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돈을 뭔가 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금리 완화해서라도 돌려서 금융 완화를 통한 또 경제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면은요, 초양극화로 갑니다. 소위 있는 사람들이 요즘 줍줍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초양극화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내 있는 부동산 마구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초양극화는 던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 거냐 하는 건데 결국 있는 사람이 사게 되고 있는 사람만 더 부자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든 경기 침체를 풀어서 모두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갈 수 있고 좀 더 초양극화에서 그냥 양극화라도 좀 줄여가지고 양극화를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의 상승이죠. 인건비는 지금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뭐 한번 인건비는 올려놓으면은 내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화폐 가치가 스스로 하락되겠죠. 이제 뭐 소주도 이제 5,000원, 이제 우리가 소주 3,000원, 2,000원 마실 수 있는 건데 5,000원짜리로 가겠죠. 이제는 인건비가 상승을 하는 걸 그만큼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인건비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원자재가 오를 거고 거기에 대한 건축비도 오를 거고 원가 인상이 수반되겠죠. 결국 많은 분들이 지금 인건비 상승을 고마워할 게 아니고 물가를 좀 더 잡을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저는요, 부동산 경기 이제 어떻게 될까? 공부하는 사람만 부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 공부를 이제 해야 될 시기입니다. 위험은 같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 이 기간이 오히려 위험 기간이었고,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요. 이 규제로 인해서 더 상승할 수가 없고 위험을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조정기예요. 누가 봐도 뻔히 알아요. 이 조정기에는 가격이 내리거나 오르기가 힘들다는 걸. 그래서 이 위험은 이제 감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다시 또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을 찾아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투자를 그냥 샀다 팔았다 해서 이게 투기꾼처럼 보이지 마시고, 앞으로는요, 내 집, 내가 살 집,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여유 있는 거 하나 사서 평생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평생 오를 지역 선택하시면서 투자하셔가지고 그냥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라는 것은 내가 담담하게 잘 버텨준다라면 호황기는 반드시 올 거고요. 그때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우리가 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한번 말없이 조용히 부동산 공부해 가면서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